청와대를 떠난 대통령의 삶. 지금 와서 돌이켜볼 때 내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구상하면서 그렸던 그림들은 너무도 단순했다. 그 이유는 내가 원래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큰 이유는 내가 참고할 만한 선례나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퇴임한 대통령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권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순환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잡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1998년 가을 펴낸 자서전 아름답게 늙는 법에서 56세에 퇴임하면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고 살지라는 생각에 허둥댔다고 썼다. 나 역시 퇴임하던 때의 나이가 57세였다. 그러나 나는 청와대를 떠나더라도 국가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있었다. 나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퇴임한 뒤에라도 마땅히 재임 중 얻은 국정 경험을 살려서 국가의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일이야말로 그것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안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은 만기 친남, 임금이 온갖 정사를 친히 보살핀다는 말, 만기 친남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정의 구석구석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련 공직자나 전문가 못지않게 해당 분야에 통달할 수도 있다. 특히 대소고초에서 국정을 다루는 만큼 실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높은 안목을 지닐 수 있고 깊은 경륜을 쌓을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이러한 국정 경험은 개인의 자산이 아니고 국가의 자산이다. 이 자산을 국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래야 한다. 대통령이 재임 중 얻은 국정 경험을 퇴임한 후에 국가의 보탬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도 일종의 자산의 사회 환원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 신분상으로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전직 대통령, 국가 원로로서의 역할과 소임은 하기 나름으로 얼마든지 국가에 소중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나는 믿었다. 더욱이 5년 단임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1988년 이후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배워 어느 정도 일을 할 만하면 바로 임기 말을 맞게 되는 실정이다 보니 전임자의 조언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상식적이고 보편성 있는 의견이다. 동아일보는 2015년 1월 17일자에 실린 전직 대통령을 국가 자산으로 라는 기획기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만든 국제적 네트워크를 사장시키지 말고 특사로 적극 활용하고 전직 대통령은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해야 하며 국내 문제보다는 평화와 빈곤 퇴치, 저개발 국가 발전 등에 관심 갖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을 해야 하고 현직도 5년 뒤 전직이 된다는 생각을 잊지 말고 수시로 전직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의 공은 공대로 인정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가 전직 대통령 문화의 꿈을 품었던 퇴임 때의 생각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학 전문가인 저스틴 본 교수는 2015년 5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 되는 방법이라는 글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후임자를 비판하지 말고 정쟁이 아닌 국익과 보편적 가치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나는 퇴임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퇴임과 동시에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나의 후임자이자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한 노태우 대통령에게 필요한 일에 조언해 준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야 간의 합의 아래 개정한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을 맡아 응분의 역할을 하자는 것은 내가 퇴임 후의 삶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결정한 일이 아니고 말하자면 당연지사로 여겼던 것이다.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게 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의장이 되지만 5년 후에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게 된다. 나의 전임인 최규하 전 대통령도 물론 참여하게 되고 단임제인 우리의 대통령들이 5년마다 새로 원로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새로운 대통령 문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정파가 다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직 대통령들과 국가의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잘 기능하면 국민의 화합을 이루고 국론을 조정하고 통일을 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퇴임 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된 데에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얻게 된 국정 경험은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인 만큼 나라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지만, 그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내 나이가 뒷방 노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 젊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떠나던 때 내 나이는 환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 한 달 전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받은 나의 생일상 위에는 축 58회 생신이란 글자가 새겨진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만으로 따지면 57세이니 3년을 더 지내야 회갑을 맞게 되는 것이다. 요즘에 이르러서는 100세 시대를 운이하게 되었지만 그 시절에도 58세는 은퇴해 집에 들어앉아 있기에는 세월이 아까운 나이였다. 그러니 나이만을 놓고 볼 때 퇴임 후의 삶을 단지 여생으로만 여길 수는 없었다. 어느 날엔가는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해서 손수 망치를 들고 못질을 하고 있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문득 떠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을 지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에서 은퇴한 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땀 흘리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따뜻하고 보기 좋은 광경이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언뜻 스쳐 지나갔을 뿐 머리에 남아있지는 않았다. 미국 사회와 우리의 현실은 그 풍토가 이질적인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카터 전 대통령의 처지와 퇴임 후 나의 입지는 그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나란히 놓고 볼 일이 아니었다. 2014년 9월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공동으로 대통령 리더십이란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소속 정당이 다르고 한때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공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은 클린턴의 소통 능력을 배워야 한다고 추켜 세웠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부시가 경청의 달인이라고 평가했다. 부시는 재임 중 1년에 2차례 이상 퇴임한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묻곤 했다는 것이다. 2009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 4명의 전직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담소하는 모습의 사진이 국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사진의 설명엔 생각은 달라도 죽은 권력에 대한 보복은 일상적이지 않은가 보다라고 적혀 있었다. 2013년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열린 요하네스버그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 오바마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동석하고 있었다. 미국에는 대통령 클럽이라고 하는 모임이 있다고 한다. 전 현직 대통령들이 멤버다. 법적 기구도 아니고 제도적으로 특별한 권한이나 기능이 보장된 모임은 아니지만 미국 사회와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력은 그 어느 모임에 못지않다고 한다.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들이 사이좋게 회동하는 모습이 가끔씩 보도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런 전경을 볼 수 없는가 하며 아쉽다는 논평들이 뒤따랐다. 사실 이런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나는 아쉬움과 회한에 잠기고는 한다. 우리 헌정사에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평화적 정부 이양의 선례를 만든 전직 대통령으로서 나는 전직 대통령 문화의 전통을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었는데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을 느끼는 것이다. 퇴임하자마자 온갖 잘못의 원흉으로 몰려 유폐생활과 옥고를 치르느라 퇴임할 때 지녔던 전직 대통령 문화의 꿈은 글자 그대로 꿈에 그치고 말았다. 그리고 어떤 곡절이 있었던 간에 그 책임은 나의 부덕과 불민함에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들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에는 전직 대통령이 두 분 계셨다. 윤보선 전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다. 두 분에 대해 나는 내 나름으로는 충분히 예우를 갖춰 모셨다고 생각한다. 두 분 모두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들이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 섭섭해한다는 어떤 얘기도 흘러나온 적이 없었다. 내가 외국에 나가 정상회담을 하고 귀국한 뒤라든가 그 밖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두 분을 청와대로 모셔 상세히 설명해 드렸고 6.29 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노태우 대통령 때에는 내가 2년 넘게 백담사에 유폐되어 있었고 그 뒤에도 정치적 상황이 복잡해 최규하 전 대통령이 한두 번 청와대를 방문한 일이 있을 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이 한창일 때 나를 찾아와 지원을 요청한 일이 있고 당선된 뒤에도 인사하러 왔었다. 대통령 취임 후인 1994년 1월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북방 외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최규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의견이 없다고 했지만 나는 미국이 우리 어깨너머로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북한이 반대한다고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1시간 동안 얘기해 줬다. 그 뒤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느닷없는 5.18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재판을 통해 2년이 넘는 옥중 생활을 해야 했으니 전 현직 대통령들의 모임이 있을 수가 없었다. 1997년 12월 김대중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사면 복권되고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1998년 2월 초 퇴임을 3주일 정도 남긴 시점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화해 차원에서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을 청와대 오천에 초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임기 말에 아들 김현철이 비리로 구속되고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맞아 다소나마 여론의 호전을 노려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었다. 2월 5일 동아일보는 내가 김영삼 대통령의 초청이 있으면 참석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양우 변호사가 찾아와 조홍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면담한 내용을 보고했다. 2월 5일 조홍래 정무수석의 요청으로 면담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곧 전직 대통령이 되는 입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의 인간적 화해 필요성을 말하면서 전 대통령이 동의한다면 초청할 생각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내 생각은 분명했다. 나는 청와대 측에 전하라며 내 생각을 밝혔다. 개인 감정을 떠나 참석해야 한다. 개인적 감정으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나에게 더 이상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안 좋지만 대통령을 지낸 입장에서 현직 대통령이 초청하는데 가지 않을 수는 없다. 대통령직의 권능을 존중해야 하고 그래야 대통령 문화도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직의 인수인계가 이번으로 3번째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바람직한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나의 개인적 감정이 어떠하든 초청에 응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위는 그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거나 임기 말이라고 해도 퇴임하는 날까지 존중되어야 한다. 퇴임 대통령이 불행한 처지에 놓이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 자금 문제로 시끄럽다는데 김 대통령이 돈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의 생각을 알게 된 이양우 변호사는 조홍래 수석에게 초청이 있으면 참석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의례적 만남이나 덕담을 나누는 모양이 되어서는 안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1995년 12월 5.18 특별법 제정 이후의 상황에 대해 유감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보도해왔다. 이양우 변호사는 청와대에서 2월 7일 전화로 12일 12시 청와대 오찬에 초청한다고 통보해 왔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이 회동은 결국 무산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홍래 수석에게 청와대에 초청하려면 먼저 전직 대통령 예우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요청했는데 청와대 측은
예우 회복은 곤란하다 고 회답했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불참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함께 초청받은 최규하 전 대통령도 생각해보고 추후 통보하겠다는 반응이어서 이 일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6.25 이후 최악의 국난이라고까지 불리는 IMF 사태의 와중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당연히 당파를 초월한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 모두의 참여를 호소하는 행보를 보였다. 전직 대통령들을 초청해서 조언을 요청했다. 나의 후임 대통령이 그동안 6분이 나왔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의 회동을 가장 많이 가진 대통령으로 기억된다. 일부에서는 소수파 집권자였기 때문에 정권의 안정을 위해 그런 제스처가 필요했다는 식으로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청와대에 초청한 최규하, 나, 노태우, 김영삼 등 전임 대통령들과는 이런저런 악연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감정적 호불호도 없지 않을 것이지만 그런 문제들을 떠나 대통령 문화의 전통을 세우려는 충정이 있었다고 나는 믿는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7월 31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7월 31일에는 전직 대통령들을 동부인으로 만찬에 초청했다. 부부 동반도 그렇고 오찬 아닌 만찬 초청도 그동안에는 없었던 일이다. 분위기도 부드러워질 것이고 해서 나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좌석은 재임 순서인 최규하, 나, 노태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순서로 배치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화제를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나는 김 대통령에게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장세동, 정호용 등 1212, 5.18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서도 복권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는 건의를 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즉석에서 법무장관에게 알아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장세동, 정호용은 그 보름 뒤인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복권됐다. 그런데 처음부터 굳은 표정인 채 아무 말도 않고 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모임이 끝날 분위기가 아닌데 불쑥 그만 가시죠 라고 한마디 했다. 그 즈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 자금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 영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았다. 내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별일 있겠습니까? 고 하자 김 전 대통령은 걱정 안 합니다. 고 대답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질 수밖에 없었다. 만찬을 끝낸 후 김대중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들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없었더라면 만찬을 망칠 뻔했다. 전 대통령이 적절한 때 좋은 말씀으로 대화를 이끌어줘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었다.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어떻게 대하나 유심히 봤는데 과연 대인답게 감정 표현 없이 잘 대해주더라는 소감을 측근들에게 털어놨다고 훗날 전해들었다. 1999년 2월 22일 김대중 대통령의 김정길 정무수석 비서관이 신임 인사차 찾아왔다. 나는 평소 생각하고 있던 대통령 문화에 대한 소견을 얘기해줬다. 임기를 마치고 나올 때 전직 대통령 문화를 창조하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다. 2월 8일 별세한 후세인 요르단 국왕을 조문하러 클린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비행기로 함께 조문하러 가는 모습을 보고 부러운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이 잘 돼야 국민도 편하고 나라도 안정되는 것이니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은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야당이나 언론과는 그 입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나라가 망하게 됐거나 국가적 정체성이 파괴되는 상황이라면 전직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좌시할 수만은 없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따르는 고충과 어려움을 스스로 경험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에 전직 대통령이 일일이 참견하고 주막강아지처럼 시끄럽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해서는 안 될 소리를 막 해도 김 대통령이 발칵하지 않고 점잖게 대응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은 과거 집권자들에 대해 일절 보복하지 않았는데 그건 부처님 예수님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청와대 측에서는 이날 김정길 수석이 나를 방문했던 사실을 언론에 브리핑하면서 주막강아지 우는 한 나의 발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언동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다. 전직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에 현직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고 그러나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시기 되면 안 된다는 일반론을 얘기한 것인데 마침 그 즈음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 대통령에게 험한 말을 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인지 내 말이 그 일을 빗대서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 측은 이 보도에 발끈해 나에 대한 험담으로 대응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뒤에도 1999년 9월과 12월 그리고 2000년 3월과 4월, 6월, 9월, 12월 등 분기별로 한 번 이상 오찬과 만찬자리를 마련해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로 초청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9년 2월 모임에서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 뒤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초청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1999년 12월에는 독재자들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바람직한 대통령 문화가 뿌리내리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에 새삼 마음이 씁쓸했다. 2000년 3월 초청 모임 때 나는 만찬에 앞서 30분간 김대중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인 동방유령 신명수 회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는데 김 대통령은 지체하지 않고 신 회장의 구속을 풀어주었다. 같은 해 12월 모임 때 나는 서영훈 민주당 대표가 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만 일방적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고 김 대통령이 전력회사의 민영화 방침을 설명한 데 대해 나는 한전은 해외에 매각하지 말고 국민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 현직 대통령들이 특히 정파가 다르고 한때 경쟁자이기도 했던 대통령들이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 한자리에 만나 지혜와 경륜을 모으는 모습은 그 일 자체가 국민의 화합과 국론 통일에 기여하게 된다. 중요한 국사를 의논하는 기회가 아니고 또 그 자리에서 무슨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낸 국가 원로들의 회동 모습을 보게 되는 국민들은 마음 든든해진다. 내가 생각했던 대통령 문화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의 헌정사가 짧기도 하지만 그동안 파란이 많았던 탓에 그러한 전통이 세워지지 않았다. 내가 처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문화에 싹을 키워놓고 싶은 바람이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직 대통령 각자의 태도가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직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 된다는 점이 그동안의 경험에서 드러났다. 그런 점에서 그 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전 현직 대통령 모임을 위한 환경이 오히려 나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만들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는데 전임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을 맞기까지 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두 분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문화가 뿌리내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과 알력은 동서고금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권력은 부자 간에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권력의 속성일 것이다. 새 집권자가 권력을 철저히 장악하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임자에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권력의 잔영을 없애야 하고 그 빠른 길은 구정권을 격화하는 일일 것이다. 과거 소련과 중국,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강력한 통치자였던 스탈린과 모택동, 티토가 사망한 뒤 각각 격하운동이 벌어졌다. 그러한 중국에서도 문화 대혁명을 겪은 뒤 등소평은 모택동에 대해 07-3의 평가를 내리며 비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그들 공산 독재 국가의 예를 들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일이 아니겠으나 4.19를 겪은 뒤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자유당 정권의 선거 부정을 비판은 했지만 격하운동이라고 할 움직임을 정권 차원에서 벌이지는 않았다. 5.16 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정부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지적했지만 지난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나의 대통령 취임으로 출범한 5공화국에서는 앞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사회 정책 면에서 안정, 개발, 자율의 국정기조를 추구함으로써 그리고 특히 단임 실천을 강조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의 차별화를 진행시켜 나갔지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인간적 격화 움직임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건국 70주년을 맞게 되는 이제 우리나라의 헌정체제는 육공화국이라고 한다. 법률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엄밀한 구분 기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헌법이 전문을 포함해 통치 구조를 변경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된 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의 차수를 높여가는 것 같다.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지만 1차에서 4차와 6차 개정은 일부 개정이어서 공화국 차수에 변화가 없었다. 헌법이 바뀌었다고 해도 국가의 영속성이나 정통성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11.6 후 유신헌법이 개정된 뒤 내가 대통령에 취임한 해로부터 5공화국이고 나의 임기 말기인 1987년 6.29 선언에 따른 직선제 개헌 후 출범한 노태우 대통령 정부 이후는 6공화국이다. 그 뒤 헌법이 바뀐 일이 없으니 지금까지 그대로 6공화국이 이어져 오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는 6공화국 1기, 김영삼 정부는 6공화국 2기, 김대중 정부는 6공화국 3기, 박근혜 정부는 6공화국 6기라고 백과사전 등에서는 기술하고 있는 것 같다. 노태우 정부는 당연히 스스로 6공화국이라고 불렀고 정치권이나 학계, 언론 등에서도 그렇게 호칭했다. 그런데 노태우 정권과의 합작을 통해 집권할 수 있었던 김영삼 정부는 스스로 문민정부라고 불렀다. 아마도 그 이전 박정희 대통령과 나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군 출신이었으니 그 정부는 군사정부였다고 못 박으려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 다음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라고 했다. 야당 후보로서는 처음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국민의 주권적 참여에 따라 최초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뜻이었던 것 같다. 단임제에 따라 5년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스스로 별칭을 만든 것이 관례처럼 되어 그 다음 노무현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칭했다. 국정 운영에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그러한 관례가 이명박 대통령 때 없어졌다. 이명박 정부도 처음에는 실용정부라는 별칭을 검토했지만 과거와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것은 구태의 느낌을 주고 실용정부라는 말이 국민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실명을 정부 이름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의 별칭을 검토하다가 같은 헌법 아래 구성된 정부인데 별칭을 붙일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의 실명을 그대로 정부 명칭으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국정 책임자의 국정 철학이나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은 별칭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외국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필 필요도 없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임 정부의 반대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전 정권과의 구분을 분명히 하고 차별화하려는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혁명이나 정변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후임 정부가 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면 신구 정권 간의 갈등, 나아가 권력 투쟁으로 번지면서 정치적 안정을 해치고 국민 분열을 초래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나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제2의 건국 운이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의 역사를 부정, 폄훼한 일 등은 국민적 공감과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정체성과 국가의 영속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어서 스스로의 입지를 허무는 역사 왜곡이었다고 생각한다. 한간에서는 박정희 없는 전두환은 없다는 말들을 한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그 말에 이어서 나는 전두환 시대가 없었다면 박정희 시대도 없었다고 말하고 싶다. 12.6 이후 1980년대 초에 우리가 직면했던 국가적 위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 애써 닦아놓은 도약의 토대가 자칫 유실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한 것이므로 그때 자신의 집권만이 민주화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국정을 맡게 되었다면 그 뒤 우리나라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하는 물음을 내놓을 생각은 없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재임 중 우리 경제가 단군 이래의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고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 올림픽 개최국이 되게 했으며 6.29 선언으로 민주화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실현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 이양의 선례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그 어른이 5.16 혁명의 기치를 올리던 때 품었던 꿈을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 놓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미완으로 남긴 조국 근대화의 과업을 내가 완성시킨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 세상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신다면 나에게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하시면 하셨지 자신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하실 일은 없다고 나는 굳게 믿고 있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내가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그 어른을 욕되게 하는 그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으니 꾸며내서 얘기할 수도 없을 것이다. 나는 다만 단임을 실천함으로써 대통령이 헌법과 국민이 정해준 임기를 마치면 물러난다는 당연한 원칙을 지키는 선례를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말을 아마 수천 번은 몰라도 수백 번은 되풀이해 강조했을 것이다. 이 말이 상대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 개헌과 유신헌법 개정을 통해 18년간 장기 집권한 사실을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고 지적한다는 것이다. 억지도 그런 억지가 있을 수 없다. 단임 실천을 강조한 것은 뒤를 돌아보며 전임자를 헐뜯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나 스스로의 다짐이었다. 과거와의 투쟁에 골몰했던 몇몇 나의 후임자들의 행태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부정적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결의를 표명한 것이지 과거에 대해 시비를 걸고 비난한 것이 아니다. 나를 두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계승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사람들, 내가 그러한 자신들의 욕망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기대를 배신했는지는 모르지만 박 대통령 그 어른을 배신한 일은 없다고 확신한다. 나는 전임 대통령들에 대해 내 나름대로는 예의를 차리고 예우를 해드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께는 그럴 기회가 아예 없었지만 미망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퇴임 후 이화장으로 찾아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와 조혜자 여사 내외는 정초에 인사를 오기도 했다. 윤보선 대통령은 중요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청해 듣고는 했다. 돌아가셨을 때는 내가 백담사에 유폐된 상태여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서울에 돌아온 뒤 미망인 공덕기 여사를 찾아뵈었고 그 뒤
추도식에도 참석했다. 윤보선 전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두 차례나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낙선했으나 제야에 머물면서도 반정부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런 분이 나와 오 공화국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셨는데 그런 일 때문에 제야 세력에서는 윤보선 전 대통령에 대해 배신감까지 갖게 됐다고 한다. 최규하 전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모셨는지 앞서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나는 최규하 전 대통령이 내가 5.18 특별법 때문에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진실을 밝히는 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채 세상을 뜨신 데 대해 애석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그 어른 또한 나에 대해 서운해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 어른을 전임자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예우를 다해 모셨다.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영부인 유경수 여사는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고 유가족으로는 세 자녀가 남아있을 뿐이었다. 나는 재임 중 근혜 양 자매를 몇 차례 청와대로 식사 초청한 일이 있고 그 밖에 간접적으로나마 그저 섭섭지 않게 내 진정을 표현하고는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박 대통령께서 남기신 재산 내역 같은 것은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중 영남대학교는 내가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미 분쟁이 생겼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시자 영남대학교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 자녀들을 상대로 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합수본부장 시절 나는 그 문제를 김옥길 문교부 장관에게 직접 의논을 드렸었다. 그때 김 장관은 교육자답게 내게 명확한 입장을 얘기해 주었다. 대학의 소유권 같은 문제는 법의 판단에 맡겨야지 장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쟁의 내용을 알아보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영남대학교 설립 과정부터 직접 관여했던 이후락 씨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때 이후락 씨는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나의 부탁을 받고 귀국했다. 나는 이후락 씨에게 박 대통령 유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했다. 이후락 씨의 중재로 분쟁이 수습되고 박근혜 씨가 이사장을 맡는 것으로까지 진전됐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사장이 되기 위해선 일정 기간 이사직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당장 이사장에 취임하지는 못하고 이사로 2년 정도 있다가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외에 박 대통령이 남기신 MBC의 지분, 유경재단 같은 것들은 모두 그대로 박 대통령 자녀들이 맡도록 해준 것으로 기억된다. 나로서는 대통령 재임 중 박 대통령 자녀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성의껏 해결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 퇴임한 뒤에 있었던 일들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한다. 박 대통령 자녀들의 재산과 관련해 오해와 논란이 많았던 건 11.6 직후 청와대 비서실장실에서 나온 9억 5천만 원의 성격과 그 처리 과정에 관한 문제인 것 같다. 사실 이 문제는 시끄럽게 논란이 될 문제가 아닌데 박근혜 씨가 정치를 시작하고 대통령 선거에까지 뛰어들자 정치적 반대자들에게 의해 공격 소재로 이용됨으로써 불거지게 된 것이다. 11.6 직후 당시 합동수사본부는 11.6 사건 공범 혐의자인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의 방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고를 발견하고 합수부의 우경윤 범죄수사단장 등 3명의 입회하에 이 금고를 관리하던 권숙정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열도록 했다. 금고 안에서는 9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이 발견되었다. 이 돈은 정부의 공금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이었다는 권 보좌관의 진술에 따라 합수부는 이 돈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권 보좌관이 유가족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권 보좌관은 전액을 서류 가방에 넣어 그대로 박근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얼마 후 박근혜 씨가 11.6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달라는 부탁과 함께 나에게 수사비에 보태달라며 3억 5천만 원을 가져왔다. 나는 당시 경무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합수부 말고도 계엄사령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돼 이 3억 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정승화 계엄사령관과 노재현 국방장관에게도 갖다 드렸다. 그런데 5.18 특별법 제정과 함께 수사를 재개한 검찰은 1996년 청와대 금고에서 나온 그 돈을 내가 임의로 사용하였고 박근혜 씨도 마치 합수부로부터 깨끗하지 못한 돈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처럼 왜곡된 내용은 1989년 검찰이 이른바 오공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처음 나온 얘긴데 권숙정 보좌관이 사실대로 바로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권의 검찰은 나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기 위해 고의로 이를 묵살해버리고 왜곡되게 발표한 것이다. 1996년은 박근혜 씨가 아직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다. 정치검찰은 나에 대한 김영삼 정권의 정치보복국에 봉사하는 길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2.6 이후 나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영해 근혜양과 함께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 등을 주도해왔던 최태민 씨를 상당 기간 전방의 군부대에 격리시켜 놓았다. 최태민 씨는 그때까지 근혜양을 등에 업고 많은 무리를 빚어낸 바 있고 그로 인해 생전의 박정희 대통령을 괴롭혀온 사실은 이미 관계기관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다. 나는 최태민 씨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으나 처벌을 전제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최태민 씨의 행적을 캐다보면 박정희 대통령과 그 유족들의 명예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나의 이러한 조치가 근혜양의 뜻에는 맞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 뒤 최태민 씨의 작용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구국봉사단 등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지만 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2년경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 미래연합이란 정당을 만들어 이끌던 박근혜 의원은 나에게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대권 의지를 내비치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해왔다. 나는 생각 끝에 완곡하게 그런 뜻을 접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 박 의원이 지니고 있는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실패했을 경우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을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라고 했다. 나의 이러한 모든 선의의 조치와 충고가 고깝게 받아들여졌다면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